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 방송에서 약속했던 대로 장백현이 최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최과부, 그러니까 최씨라고 하지요. 관련 역사 자료에는 김일성이 숨겨두고 있는 장백현이 최씨라는 여자, 또는 장백현이 김일성이 숨겨두고 있었던 최씨라는 아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이는 얼마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여자며 또 젊은 미혼녀인지 아니면 네 집의 미망인인지 또 아니면 과부인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이 여자는 실종되었으니까요. 당시 함경북도의 경찰부와 또 해산의 형사들이 몰래 압록강을 넘어 이제 장백현으로 들어와서 이 여자를 불러다가 조사까지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여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장백현은 당시 조선이 아닌 만주국 영토였고, 정작 이 여자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진행한다면 장백현이 경찰들이 불러다 조사를 해야지 왜 하필이면 조선에서 들어온 형사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이 여자를 쫓아다녔을까요? 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일단 그때의 시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특히 해산 쪽의 경찰들이 모두 김일성을 잡아보겠다고 한창 압록강을 넘어 장백현 쪽으로 들어와서 무릇 김일성과 관련이 있는 자그마한 꼬투리라도 하나 발견하게 되면 쫓아다니면서 꼬치꼬치 흔적을 캐고 다닐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 2개월도 되나마나 한 시간이었던 6월 한 달 사이에 당시 항일연군 2군 부대가 6월 4일에 보천보를 습격한 데 이어서 다시 그달 30일에는 또 간산봉이라는 곳에서 아주 대규모의 전투를 진행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두 차례의 전투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전혀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가 아닌 사실과도 또 한국에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과도 전혀 또 다른 중국의 관련 자료들과 이 전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의 해고담에 근거하여 왜곡되어 있는 진실들을 아주 똑바로 바로잡아 드릴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보천보 전투 바로 다음 날인 1937년 6월 5일에 보천보에서 한창 철수하고 있었던 2군 육사, 즉 육사는 김일성의 부대지요. 이 육사의 조직 부대의 하나였던 오중급이 7년대를 기간대오라는 보천보 습격 전투부대에 130여 명이 방금 압록강을 다시 건너서 장백현으로 되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 부대가 김일성 지휘하에 있었던 부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일성 본인은 압록강을 넘어 보천보까지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무슨 지휘 초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황철남의 이야기니 뭐니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습격 부대를 인솔하고 직접 보천보 쪽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조선인 김일성이 아닌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중국인 생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 이 습격 부대는 오중업이 7년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원수가 제일 많았으니까요. 한 80여 명 남짓했습니다. 그리고 8년대에서 한 개 중대, 즉 8년대 1중대가 30여 명이 참가했고, 후에 김일성이 파견을 받고 경위중대장이었던 이동학이 또 20여 명을 데리고 달려와서 합류했는데, 이 20여 명 속에는 박노금, 김확실 등 여성 중대 대원들과 또 이동학을 함께 따라왔던 500명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낯익은 이름들인 마동희, 또 무슨 권영벽, 박달, 이런 사람들도 모두 이제 압록강 대안에 위치해 있었던 23도구에서 이 부대와 합류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은 중국인 전영림이 연대장으로 있었던 8년대 주력부대와 경리중대를 인솔하고 삼종점이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한창 마린문이라고 부르는 마리원 중국 이름으로 이 만주군 보병연대를 꼬리에 달고 이제 3종점에서 4종점, 6종점이라고 부르는 그 고장에서 한창 숨바꼭질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이때의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보천보와 간산봉 전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천보 전투 바로 다음날 이들 부대가 철수할 때 조선 쪽에서 해상경찰대가 뒤쫓아왔는데 그때 김일성이 직접 팔련대를 인솔하고 달려와서 마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를 쫓던 해상경찰대를 막기 위하여 팔련대를 뒤에 남겨놓고 엄호하게 됐는데 그 엄호 부대가 그때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유명한 구시산입니다. 자, 그럼 그 북한에서는 이때 발생했던 전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북한에서는 이때의 전투를 구시산 전투라고 부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구시산 전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이 전투에 대하여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북한에서야 이 전투도 역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직접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먼저 달려들던 해상경찰대가 이제 김일성 부대에 의해 노관하는 것을 보고는 그때 마침 응원하러 오던 만주군 300여 명이 놀라서 쥐풀에 모조리 달아났다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당시에 항일연군 2군 6사 8년대의 제1중대 중대장이었던 사람이 중국인이었는데 이름은 무량본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해방 후에 이제 중국의 흑룡강성 감옥사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보천보 전투와 그리고 또 구시산 전투와 관련한 해고담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해고담들은 당시 중국 정부 관계부문에서 이제 심사를 거친 후 공개문헌에 발표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왜 쓰겠습니까? 그분이 해고담 속에는 보천보 전투 때 김일성이 근본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고담에서 그때 자기가 직접 보천보에 들어갔으며 자기네를 인솔하고 갔던 사람은 중국인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국인은 당시 바로 이 김일성 부대의 참모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일단 김일성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최 씨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 씨 이야기가 시작되자면 이 최 씨가 어떻게 김일성 부대가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37년 6월 5일 바로 보천보 전투 다음 날인 이날 구시산에서 발생했던 전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구시산 전투도 김일성이 직접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이 전투에 대해서 이제 해설할 때도 그리고 김일성 본인의 회고록에서도 이 전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투는 당시 김일성이 장백현 3종점에서부터 보천보 전투 습격 부대를 마중하러 오면서 데리고 왔던 8년대, 그러니까 중국인 연대장 전영림이 부대가 진행했습니다. 이 부대는 기울이 비교적 산만하며 중국인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또 그들은 국군 출신들이라 이제 아편을 피우는 대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추우면 민가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물건들도 약탈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던 그런 거의 이제 마적들과 비슷한 그런 부대였습니다. 해방 후 북한의 국가부수석이 되었던 김일, 그때는 박덕산이라고 불렀던 이분이 원래 이 연대의 제1중대 정치지도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연대 정치위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당시 8년대 원래 정치위원이었던 사람이죠. 왕씨라고 부르는, 이름이 왕진아라고 부른다. 왕전이야. 이분이 이제 중국인이었는데, 이분이 전영림을 공산당에 입당시키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영림은 이제 본대 외에도 또 처부 여럿을 이제 거느리고 다녔는데 공산당 부대에서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전영림을 보고 네가 공산당에도 입당하고 하자면 첩들을 이제 다 고향에 돌려보내라고, 응? 이렇게 혼자서 하나만 데리고 살면 되지 숱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전영림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는 첩들을 모두 고향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첩들 며칠 고향에 데려다 주려고 직접 갔던 이 왕씨 정치위원이 돌아오지 않고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영림이 첩들 가운데 어느 한 여자가
고향이 안도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안도까지 데려다 주러 갔다가 안도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그 이도선이 토벌대에게 붙잡혀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일중대 지도원이었던 기밀이 이제 후에 그 사람을 이어서 연대 정치위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밀이 원래 담임하고 있었던 일중대 지도원에는 후에 김일성이 그 경희중대 지도원이 되기도 했던 주제일이라는 사람이 조선인인데 그 일중대 지도원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일이 이제 그 당시에 중대장이었던 무량봉과 함께 바로 이 전영님 그 연대의 주력부대가 되어서 구시산에서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그 조선에서부터 쫓아놓은 해상경찰대를 막아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투에서는 조선 쪽에 경찰대도 한 20여 명이 죽었지만 항일연군도 적지 않게 죽었습니다. 항일연군이 죽은 것은 전투에서 죽었다기보다는 전투 중에 사살했던 조선 쪽의 경찰들이 시체에서 이제 손목시계랑 구두랑 이런 걸 벗겨내다가 부근에 숨어있던 또 다른 경찰들의 승격을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중대장 무량본도 이제 손목시계를 하나 얻어 찾는데 후에 장백현이 덕부거라고 부르는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는 그걸 덕부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네 이름이 사실은 중국인 지주의 이름이 송덕부인데 중국말로 숭더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더후고 이 지주의 이름을 따서 이 지주가 사는 산고란이라고 더후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도천보 전투 이후 이제 이 더후거라는 이곳에 이제 철수해서 그동안 전투에서의 회의를 총결하는데 그때 이제 무량본이 손목시계를 꺼내가지고 이제 자랑하다가 이제 비판받고 시계도 회수당했는데 후에 보니까 김일성이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더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때 구시산에서 이제 아주 많은 피해를 본 전영님이 팔년대는 도중에 당시 구시산 쪽으로 달려들던 만주군 한개 연대에게 쫓겨서 거의 이틀 동안이나 정신없이 뛰다 보니 그만 쌀도 떨어지고 또 대원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그때 장백현 19도구 지한계 쪽으로 달아났는데 뒤에서 엄호하고 있던 전영님의 연대는 만주군이 이제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에 지한계 쪽으로 김일성 있는 지한계 쪽으로 달고 갈 수도 없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가 횡산 상구 근처에 배화자라고 부르는 중국말로는 이제 바이워즈라고 부릅니다. 이런 동네에 왔는데 그것이 이제 홍두산 기슭의 한가구와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횡산을 홍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이 산기슭에서 이제 하루 종일 숨바꼭질을 하다가 끝내 만주군을 뛰어던지고 배화자라고 부르는 동네 마을 바퀴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형님이 너무 굶어가지고 이제 바지 호주머니에서 생쌀을 꺼내서 한 줌씩 이제 입에 넣고 우덕우덕 씹으면서 기밀하게 그러더랍니다. 이게 아이들이 다 굶고 있는데 뭐라도 이거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냐, 전투는 나와 무량본이 할 테니까 이제 박정민은 기밀을 박덕산이라고 불렀으니까 정치위원이었기 때문에 박정민은 다른 생각 말고 빨리 가서 먹을 것부터 좀 얻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시키더래요. 그때 기밀도 자기가 지금 정치인을 담임하고 있었던 이 8년대 대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배만 고프면 다 도망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이 되겠든지 무량봉과 주제일하고 이제 같이 의논했는데 그때 주제일이 마침 뭐라고 이제 방법을 하나 댔냐면 자기가 여기 이곳에서 멀지 않은 이도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이 이도강은 장백현이 이도강이지 안도나 훈춘이 이도강 또는 이도구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이 장백현 이도강에서 이제 식량 공작을 할 때 알고 지낸 지주 하나가 있는데 이 지주 아들이 아마 배하자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배화자가 멀지 않으니 자기가 찾아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오겠다고. 그런데 이 배화자가 당시 장백현에서는 토벌대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이런 요충지였어요. 한가구에서 홍두산까지 목재를 실어 나르는 이런 경편 철도가 이제 배화자 마을 바깥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한 20여리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그 철도를 이제 가로질러서 산으로 들어가는 산길목에다가 이제 만주군이 차단봉을 만들어 놓고, 또 차단봉 곁에는 한 개 소대가 주둔할 수 있게끔 포로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포로가 1990년대까지 계속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에 주둔하고 있었던 소대 병사들이 먹는 쌀과 채소들은 모두 한강호에서 가져왔고, 요 소대장만은 이제 밤만 되면 그 포로에서 자지 않고 그곳에서 비교적 가까운 그 배화자에 가서, 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제일 잘 사는 지수, 그 지수 이름이 김만두라고 부릅니다. 김만두, 조선인이거든요. 이 김만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자와 함께 술도 먹고, 또 술이 취하면 그 포로로 돌아오지 않고 그 지수의 그 사랑채에서 자고 이튿날에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홍두산으로 들어가는 산길목을 지키는 그 소대의 이 소대장이 이 배화자의 조선인 지수 김만두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했던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한가구 지방의 농민들은 뗄나무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홍두산에 들어가서 뗄나무를 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면 반드시 이 철길 거기에 있는 차단봉을 지나와야 하는데, 당시 만주국 정부에서는 나무꾼들이 들어가서 이제 젖은 나무를 하거나 또는 너무 어린 나무를 함부로 베면 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금을 물지 못하게 되면 그 농민들이 들고 간 도끼나 톱 같은 이런 연장을 빼앗았는데, 이 소대장이 그걸 빼앗아가지고서는 어디 처리할 때가 있어요. 들고 와서는 그 김만두 조선인 지수집 마당에다 다 가져다 쌓아놓고는, 그리고 김만두는 생색이라도 내듯이 그 연장들을 다시 농민들한테 되돌려줬대요. 나중에 이제 이 장씨는 김만두의 소개로 한 젊은 고아부와 살림까지 차리게 됩니다. 자, 이 고아부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최 씨입니다. 당시 일본 경찰 측의 자료 속에 김일성이 장백현 농촌에 숨겨두고 있었던 최 씨라는 여자, 바로 최고아부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 장 씨와 살림을 차렸으니까 과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원래 이 최 씨의 원래 남편은 김만두의 소장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병으로 죽자 김만두가 이 과부를 욕심냈으나, 김만두에게는 이제 이미 본처가 있는 데다가 또 이 김만두의 아버지가 당시 장백지방의 조선인들 속에서는 꽤 알려진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당지의 유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김만두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그리고 이제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나오고 있는 애국지수 김정부였습니다. 배화자의 이 조선인 지수 김만두가 바로 이 김정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김정부는 바로 1937년 10월호 당시 삼천리 잡지에 실렸던 국정리 비적 수계 김일성 회견기 속에서 나오는 그 지수입니다. 이 김정부, 그러니까 김만두의 아버지는 장백현 지양계 치기에서, 이 지양계 치기가 바로 19도구를 말하는데, 이 19도구는 김일성의 부대가 늘상 출몰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제 땅을 수십 정도나 가진 큰 부자였고, 또 그 동네에서 이제 아주 유지로 알려진 어른이었으니까, 김만두가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서 남편이 없는 최 씨를 함부로 범하지 못하고, 최 씨가 또 마침 남편이 죽은 뒤에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만주군 이 장씨 소대장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김만두가 이제 최 씨와 장 씨 사이에서 중매를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장 씨는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데 최 씨도 중국말을 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만나서 할 일이 밤만 되면 그냥 부둥켜 안고 같이 다닐 일밖에 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 씨가 아주 소문에 의하면 아주 굉장하게 쇠차고 또 성욕도 왕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인 장 씨가 몇 달 같이 살다가 더는 당해내지 못하고 포로에 나가서는 밤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이제 많아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무장을 한 화물의 귀환들이 이 배화자에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 부대로 불리고 있었던 항일연군 2군 648년대,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중국인 전영림이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이제 이 부대가 그 김만두의 지수집을 포위한 뒤에는 문어교는 포초가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도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었던 김만두와 그 사랑채에서 살던 장씨 부부도 다 함께 붙잡혀 나왔는데 그때 되게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만두가 이제 깜짝 놀란 건 장씨 방에서 잡혀 나온 남자는 장씨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장씨의 수하했던 병사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최 씨하고 자다가 그날 새벽에 함께 붙잡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두가 최 씨한테 이제 따지어 들었죠.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마침 그 김만두 집을 한창 털고 있던 중국인 괴한이 이제 다가오더니 김만두에게 깨소리 치더랍니다. 너 소란 부리지 말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만두하고 최 씨는 모두 중국말을 잘 못하는데 그 병사 둘이서 이제 사연을 설명하더래요. 아이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장 씨가 이제 그 저녁에 포로에서 부하 도박을 놀다가 아마 지게 되니까 그 빚 대신 그 집에 그 조선 그 여자가 지금 혼자서 자고 있는데 자기 아내인데 너네들이 내 도박 빚 대신 너네들이 가서 내 아내하고 자라고 그렇게 시켜줬대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도박을 이기고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둘이 같이 와서 이제 지금 이 최 씨하고 그날 밤에 번갈아 가면서 잤던 거예요. 그래, 그 말 듣고 이 김만두가 아이고 이 더러운 년아, 그러니까 이 띠놈들하고 둘이나 같이 한 방에서 뒹굴었단 말이냐 하고는 이제 그 김만두가 막 최 씨를 잡아 패니까 이 최 씨도 이제 입과 코에서 이제 막 피가 터져서 머리는 다 흥크러지고 그러고도 이제 대들더래요. 난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고 저 떼놈들이 이제 총까지 메고 온 게 안 보이는 거고.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이 김만두 집을 털던 그 항일영군 거기에 이제 중국 병사 둘이 이제 쑥덕쑥덕 하던 게 그 만죽은 그 병사 둘을 끌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마당에서 죽여버렸는데 총소리는 내지 못하니까 총창을 이제 찔러 죽이더래요. 그래 이제 눈앞에서 이제 방금까지 같이 안고 자던 그 남자들이 창에 찔러 죽는 걸 보고 나서 최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지고 김만두는 뭐 기절 초풍했죠.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살려달라고 욕하는 데를 뭐든지 다 드리겠다고. 그날 김만두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개, 돼지, 오리, 개산이 이런 짐승들을 말이에요. 날 짐승들을 한 몇십 마리를 다 빼앗겼대요, 산채로. 집안이 싹 쑥대밭이 됐죠. 모조리 털어갔죠. 이 일이 1937년 6월 5일 보천보 전투 바로 며칠 뒤에 장백현 한가구 배화자촌에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말썽이 된 것은 후에 김일성이 이제 몰래 경위원 강민용만 데리고 최 씨를 만나러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이제 충격으로 이제 살짝 정신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웅담이랑 이런 약재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위로도 해주었다고 하는데 해상 사건 이후에 이제 경찰들이 최 씨를 불러다 놓고 김일성과 만난 적이 있는가 하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 씨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이제 기록이 없으나 아무튼 그때부터 그 동네에서는 최 씨는 김일성이 이제 농가에 숨겨둔 여자라는 소문이 바닥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오늘이 장백현 마록구진 거기에 이도강촌하고 용강촌 그리고 이제 20도구촌 이 지방을 제가 다 탑사했는데 그때 이 지방 동네의 노인들이 모두 김일성과 관련한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자기들 동네에 김일성이 숨겨뒀던 여자가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후에 강미룡이 조카가 연길에서 살았는데 그분이 이름과 그리고 또 그분이 당시 연길 어느 직장에서 일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보충해 주더군요. 그때 그 여자는 혼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나그네들이 욕심내고 직접거리곤 하는 일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삼촌이 그러니까 강미룡이죠. 강미룡이가 이제 김일성이 부탁을 받고 몰래 동네로 내려가서 그 나그네들을 찾아서 일일이 혼을 내주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강미룡한테 얻어맞은 나그네들 가운데 어떤 자 하나가 이제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여자를 이제 몰래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라고 일러 바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경찰서에 불려다니게 되었는데, 후에 뭐 김일성이 이 여자를 다른 동네로 이사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후에 이 여자는 항일연군의 아주 높은 간부 한 분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더는 부대와 이제 동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여자 집에 가지다가 이제 숨겨놓았는데, 여자가 이제 병간호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부가 병이 나은 뒤에 부대로 이제 돌아가려고 떠나다가 도벌대에게 추격당해서 사망하고, 여자도 이제 붙잡혀서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목단강 어디로 이제 압송됐다가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는지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화자에서 이제 조선인 지수 김만두의 집을 털었던 일로 해서 전영림과 박덕산 그 기밀이 사부로 돌아온 뒤에는 아주 호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또 직접 사람을 보내서 김만두에게 사과도 하고, 근데 그때 그 사과하러 갔던 사람이 혹시 강미룡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김만두의 집을 털었던 중국인 연대장 전영림은 김일성에게 이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전영림 중국인 연대장과 김일성의 사이가 계속 긴장해지면서 버성기고 자주 이제 다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전영림은 그때 나이도 있잖아 50여이 됐고 또 부하들이 많았고, 그래서 뭐 김일성에게 지금 면전에서 막 대고 욕을 퍼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욕할 때면 일단 욕만 한다 하면 최씨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니까 김일성이 그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훌 나가버리래요. 천막 밖으로. 그때 전영님이 퍼붓곤 했던 욕설을 토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이제 전해주었던 증간자의 말을 그대로 빈다면, 전영님이 김일성한테 그냥 그랬대요. 저 바람둥이 같은 게요, 자기는 쌀이고 여자고 다 챙기고 배부르니까 한다는 소리가 맨날 한다는 소리가 남을 훈계만 한다고. 내 부하들이 말이 자기를 엄호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고. 모두 굶어서 이제 허덕이는 판에 집 좀 털었는데 무슨 그렇게 큰 문제란 말인가고. 혹시 김가는 김만두라는 지주가 이제 자기하고 같은 꼬리빵져에서 역성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대놓고 말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장백현 농가에 숨겨두었다는 최씨, 이 여자도 이제 배화자를 떠나서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가 아마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짐작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김일성이 최씨에게 몰래 찾아다녔던 일은 당시 항일연군 육사에서 비밀이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구시산 전투 이후 중국인 연대장 전영림과 이제 김일성의 사이가 굉장하게 나빠졌는데, 나중에는 끝내 이제 한 부대에서 같이 이제 지내지 못하고 전영림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전영림이 양정우의 서북원정 부대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제 휘남 쪽으로 이동하다가 휘남인성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떠나기 이전까지도 김일성이 계속 전영림을 왜냐면 전영림이 그때 아편을 피웠대요. 아편을 피우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김일성은 전영림이 아편을 피운다고 꾸짖고, 그럴 때마다 전영림은 또 너는 바람둥이라고, 네가 만주군 그때 항일연군은 만주군의 얼구이즈라고 불렀어요. 네가 얼구이즈의 말이에요, 내 편이하고 말이에요, 밤마다 찾아다 자고 그러지 않았는가 하고 이렇게 욕 퍼붓더래요. 전영림과의 사이가 이제 아주 완전히 나빠져서 더는 이 8년대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밀이 8년대 정치인이었던 기밀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육사 부사장이었던 김재범과 의논하고는 당시에 군 정치부 주임이었던 정광에게 찾아가서 이 정황을 몰래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광이 대뜸 그러더랍니다. 아니, 내 귀에 들어온 소문에 따르면 김 사장이 김일성을 그러죠. 이도강 어디에 사는 과부집에 드나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리고 과부가 위만군 소대장이 첩이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이렇게 불쑥 묻더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최씨하고 이제 최씨한테 몰래 다녔던 일이 군정치부 수임이었던 정광이 기회까지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과 김재범이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죠. 그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세 사람이 의논했는데,
정광이 연금인가 원래 그 김일성이 부대의 정치위원으로 있었던 조화범을, 이 조화범이 김일성이 조화범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이 사람이 조화범이 이제 김일성보다 당시 그 지위가 더 높았으니까요. 이 조화범은 그 육사의 정치위원 겸 남한성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성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화범이 있을 때는 김일성이 꼼짝 못했는데, 근데 그때 조화범이 이제 2군 육사를 떠나서 1군 이사로 조동해서 그 1군 이사의 사장으로 조동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이사의 사장이었던 중국인 조국안이라는 사람이 대개 반년 전인 1936년 12월에 이제 그 임강현 칠도구에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보천보 전투가 발생하기 약 반년 전에 이미 사망했는데, 당시 이군의 군정치부 주임이었던 정광이 양정우와 유승민이 모두 곁에 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이군 육사, 그러니까 김일성이 정치위원이었던 조화범을 1군 이사 사장으로 조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항일연군 내의 그 인사변동이 대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 만주국과 조선의 신문들은 여전히 그 1군 이사가 조국안의 부대이며 이 조국안이 계속 살아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천보 전투와 간산부공 전투 이후 그 신문기사에는 여전히 조화범 대신 그 조국안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만주군과 일본군 쪽에서도 조국안이 이미 사망한 걸 모르니까 여전히 그 조국안이 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는 이미 조화범이 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학자들은 이 신문 기사를 근거로 이제 봐라, 조국안이 그때까지도 이미 살아있었는데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째 조국안이 아니고 조화범이라고 이렇게 지어내느냐? 이건 학자들이 이제 그 내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제 정광이 직접 김일과 김재범기에 지시하여 김일성 몰래 조용히 이 최씨라는 가부를 처치해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최씨가 사라지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김일성이 2군 육사뿐만 아니라 2군 사사와 1군 이사까지도 통솔하고 있었던 그 군정치부주임 정광이 무척 그 김일성을 감싸주고 또 챙겨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정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생존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정광 본인이 당시 그 만주 바닥에서 아주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광이 눈에는 뭐 고장농같이 과부한테 몰래 다녔다는 둥 김일성이 이러려고 한 일들이 자기한테 비하면야 뭐 세발의 피격이나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걸 눈 감아줬을지 또는 그걸 근본 문제로 삼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또 정광 본인이 당시 그 중국인 양정우와 유승민 같은 그 고위 간부들이 총주위와 부총주위로 있었던 항일연군 1호군에서는 유일하게 같은 조선인으로서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광이 1호군에서의 서열이 양정우와 유승민 다음 세 번째였어요. 넘버 3였어요. 그래서 정광이 누구보다도 당시 조선인 지휘관들이었던 김일성이나 박덕범 이런 사람들을 무척 챙겨줬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정광에 대해서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 제가 정광에 대해서 쓴 글들이 대개 한 18, 9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항일장령에서 일찍이 굴복한 정광이라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만주의 첫째가는 바람둥이였던, 그러나 만주에서 사회주의 계열 조선인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 가장 원로였고 또 김일성이 소속되어 있었던 중국공산당이 동북항일연군 1호군에서 조선인으로서는 제일 높은 직위에 있었던 이 정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정광과 김일성의 관계, 그리고 이 정광과 함께 만주의 남만지방에서 중국공산당 조직을 건설했던 또 다른 주요한 인물 앙광훈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안광훈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진 인물이 아니지만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안중근이 조카라고 하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안광훈은 안중근이 가문에서 유일하게 좌익 활동을 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숙부인 안태근의 장남 안봉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에게는 조카가 되는 사람이죠. 몇 해 전에 한국에서는 안중근과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책이 발간되었는데 저자가 아마 정문현, 정창현이었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책에서 이제 이름만 알려진 동북항일연군 제1호군 참모장 안광훈이 안중근이 조카 안허생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그냥 안광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줄밖에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정광에 대하여 소개할 때 겸하여 이 안광훈에 대해서도 그의 사진까지도 처음 공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광훈이 사진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일본군이 자료에서 이제 찾아서 찾아냈습니다. 왜서 꼭 정광과 함께 이 사람을 소개해야 되냐면 이 두 사람의 행적은 거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남만주의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 정광과 안광훈이 지위가 서로 비슷비슷했고 또 두 사람은 서로 불가분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두 사람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최고위직에 올라갔고 또 두 사람은 거의 함께 일본군에 귀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르면 하루나 이틀 뒤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